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분토론 박경미입니다. 선임병들에 의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에 의해 숨진 윤일병 사건. 지난 4월 발생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 전모가 공개되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군대에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백분 토론에서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네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최전방 사단 연대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경기대 김기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 법무관 출신 성주목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번 윤일병 사건 전말을 공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음식물을 먹다가 폭행을 당한 뒤 기도가 막혀 숨진 연천 28사단 윤모일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윤일병이 지난 3월 전입한 뒤 선임병들의 수많은 폭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일병은 특히 선임들의 지시로 생활관 바닥에 침을 핥기도 했고 폭행 후 포도당 수액을 맞은 뒤에도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폭행에 가담했던 선임병들도 그 전에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 병사들은 윤일병에게 폭력을 대물림했는데 의무부대의 폐쇄적인 특성 탓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윤일병 사건 이후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 부대를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과 심각한 폭행 수준의 가혹행위가 3,900여 건이나 촉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보신 동영상의 내용은 여기 나와 계신 임태훈 소장님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임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오늘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뭐 사실 길게는 하진 않았고요. 관할 법원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성추행 저희가 이제 문제를 폭로했던 부분에서 누락된 추가 여죄에 대한 이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 분 정도의 법정 감시단이 이번에 이제 방청을 했고요. 시종일관 5명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공범들은 모두 이렇게 창피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주범인 이병장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있었고요. 물론 표정은 어두웠지만요.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치약 한 통 짜먹이고 물을 한 통 강제로 먹인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병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방청객들이 약간 분노하면서도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재판장이 좀 약간 방청하는 방청객에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입장하자마자 퇴정을 하는 사태는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이 사태에서 본질적인 문제의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재판장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되고요. 향후 이제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이 공소장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정에 다녀오신 아주 생생한 뉴스를 전해 주셨는데요. 자, 김기호 교수님, 그 사건이 발생했던 28사단에서 참모장을 지내셨죠? 예. 그래서 어떤 28사단의 상황을 좀 전달해 주실까요? 28사단은 원래 별명이 무적 태풍 부대라는 별칭을 가지고 대통령 부대 표창도 받고 이게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부대인데
최근에 2005년에 GP 총기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고에서 불명예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 중서부 전선 연천 지역의 철책선을 담당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인데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는 부대는 그 철책선을 직접 지키는 그 보병 경계부대가 아니고 이 사단 전체와 이 철책선 경계부대를 이 몇 킬로미터 후방에서 이렇게 화력으로 지원해주는 포병 부대입니다. 근데 포병 부대 내에서도 본부 포대 내에 있는 조그만 소파견진 의무지대인데 이게 왜 취약하냐 하면은 사단장은 전방 철책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 뒤에 있는 부대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그 본부 포대에는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그 주범 이모 병장하고 거의 또래가 비슷한 중위가 중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무지대의 또 최간부인 하사는 이 병장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군대 생활도 짧은 그냥 이 군대에서 소위 물하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하사가 간부를 하고 있어서 이 본부포대 막사하고 한 220m 좀 떨어져 있고 완전히 그냥 폐쇄돼가지고 어떤 그 치외복권 지대라 그럴까요? 무풍지대라 그럴까요? 마치 해방구처럼. 그래서 뭐 아무 소리도 악소리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지휘사각지대에서 불행하게도 이번 사고가 오랫동안 지속됐죠. 예. 이번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상해치사죄냐 살인죄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 대표님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법학자는 아니고 정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정치법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이제 살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때린 것이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마음 먹지 않고 그냥 때리는 것에만 그치려고 때렸다가 그로 인해서 죽으면 그것은 이제 상해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쓰러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또는 뭐 수액도 마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즉 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오줌을 눈다든지 아니면 침이 나온다든지 할 때는 사실은 이게 풀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거의 어떤 그 기력이 다한 상황이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다시 어떤 가학행위를 했다. 이런 것은 이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 법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살인이냐,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냐 다 중요하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를 저질렀다. 이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것을 물론 죄의 어떤 형량을 죄의 질을 평가를 해서 형량을 정해야 되겠지만 이 죄질이 정말로 죽이고자 마음먹은 것보다 더 악하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이 공소장에는 상해치사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성 변호사님, 이 법조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일단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라는 것들을 검찰에서 종국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텐데 아까 우리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짚어봐야 될 게 과연 윤일병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그리고 어떤 부위를 타격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타격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참 이번에 가혹행위가 이제 워낙 엽기적이다 보니까는 좀 국민 여론은 좀 비등한 것 같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그렇지만 그거는 뭐 이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자,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폭력의 대물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윤일병이 이 부대로 오기 전에 바로 위 선임자가 가혹행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일병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됐죠. 이런 폭력 대물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가 이제 의무부대라는 그런 폐쇄적인 특성이 작용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누가 먼저 의견해 주실까요?
의무부대의 폐쇄성이라기보다는 폐쇄된 부대의 특성이다. 의무부대뿐 아니고 이렇게 소규모로 단위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관리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를테면 지난 22사단 총기 사건이 발생했던 그 GOP 같은 경우도 한 30명 정도의 병사가 따로 독립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뭔가 어떤 그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딱히 호소할 어떤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소할 사람이 적고 또 그 호소를 하는 모습까지도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또 그 30명보다 더 적은 이 5명, 6명이 살고 있는 이 의무대 여기는 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윤일병을 가해 행위를 한 바로 윗 선임이 이제 지일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치약을 한 통 강제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1.5리터를 한 번에 다 마신다든지 이런 행위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지일병, 윤일병이 입영하기 전에는 분명히 지금 최고 왕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병장이 왕고참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병장 위에 누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장이 이를테면 그 내무반의 넘버 2로서 계속 그러한 어떤 그 전제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아니죠. 그 위에 이병장 위에 있던 사람도 지일병에게 가혹행위를 같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대 내에, 우리 육군 내에 또는 우리 육해공 모든 어떤 군대 내에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독립된 소부대들이 가질 수 있는 취약성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자들이 지휘관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면밀히 봤었어야 되니까 그걸 못 본 것이 이제 관리 책임이다 해서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10명이나 30명 단위로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뭐 소초, 분초라는 전문 용어를 쓰거든요. 뭐 소파견제나 교고제라 그러는데 이런 데 있는 간부들이 대개 하사, 중사, 소위 중위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병사들과 비슷해요. 연영 때도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랬고 또 장기 복무가 아니라 이 군생활 복무만 병과 똑같이 마치면 제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좀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의 대물림이 어느 훌륭한 병사가 나와서 나는 이걸 당했지만 내가 고참이 되면 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요 관리 감독하는 지휘 통솔하는 간부가 훌륭해서 못 일어나도 막던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더 위의 지휘관들이 감시체계를 상시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들고 신고체계를 만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어쩌면 구조적 요인이 되는 거죠. 오늘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고 현장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들이 이 사고가 있었던 내무반 옆에 다른 그 소속의 내무반원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벽이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돼서 옆 내부만에서 구타 가혹행위 일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병사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할 수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나오자마자 공중전화가 있었고 바로 옆에 사이버 지식정보원, 즉 PC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방위원들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소속이 다르면 뭐 남, 아저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범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냥 옆 내부만이 무기력하게 그걸 신고하지 않고 그걸 침묵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 이것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이건 남의 일이다. 저희가 길 가다가 막 누가 폭행을 당합니다. 지나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112 신고해서 또는 뭐 최소한 말리거나 또 피해 당하는 당사자가 상당히 뭐 신체적 약자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폭력 행위를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 뭐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35일간 그대로 그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것. 특히 입실 환자들이 그것을 모두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실 환자들이 이것을 말하지 못한 점. 권력관계에 있거든요. 입실 환자들은 의무병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가불관계. 네, 그렇죠. 잘못 보이면은
뭐 드레싱 해줄 것도 안 해주고 약 줄 것도 안 주고. 아니, 근데 그거 더 큰 게 자기 부대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아니 뭐 그런 그렇죠. 근데 예. 그건 의무관의 판단이 또 있어야 예. 되는데 여기는 또 의무관이 없는 곳입니다. 의무관이 이제 없다 보니까 네네. 사단에서 이제 의무관이 지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포병 부대 같은 우리가 편성 부대라 그러는데 의무 군의관 중위급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군의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철책선 부대에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는 군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사가 의무 지원 관여를 하다 보고 우리 임 소장님 좋은 말씀 해줬는데 여러 부대에서 이렇게 파견 나와서 모여있는 소위 파견 부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인기 사고도 일어났지만 고지후에 무인기가 지나가는 걸 감시하는 경계부대 같으면 뭐 통신본부 나와 있고 여러 방공병도 나와서 소속이 전부 다르면 자기 지휘관이 다르다 보니까 거의 방관자가 돼요. 이런 데도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의무대 거기는 여러 가지가 전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독립지대라든지 이런 네. 곳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성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해병대 예전 2005년도 해병대 이제 실태조사도 해봤는데요. 해병대가 내무반들이 각각 따로 있으면 어떤 내무반은 구타가혹행위가 있고 어떤 내무반은 구타가혹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게 일어나도 별로 간섭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휘말리기 싫다라는 어떤 그렇죠. 관념들도 있는 것이고요. 괜히 내가 그것을 찔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면 신고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사법적 단죄가 안 이루어지는 건 너무 잘 아니까 신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이 우리 병영 내에서 만연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970년대에도 이러한 경악스럽고 야만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기소와 이런 패턴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육군단 헌병대장이 수사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왜 육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명의 간부들이 대량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것은 육군단 관할 법원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오대희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이죠. 이 사건도 15사단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재판을 했습니까? 2군단에서 재판했습니다. 왜? 15사단의 간부들이 영향력을 미칠까봐 군단장이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수사본부장을 육군단이 했으면 당연히 육군단장은 니네 부대에서 하면 안 된다. 상급 부대를 땡겨 올려라. 이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리핑하기 전날 이순강 사단장하고 군단장 그리고 그 전날은 그 28사단 검찰단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살인죄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것에 대한 논리를 다 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죄에 대한 부분들, 성추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왜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검찰단장은 검찰관은 별로 그렇게 뭐 그것이 추행이 경미해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사단장과 육군단장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헌병대장이 28사단에도 헌병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수사 보고를 했고 검찰관이 구속영장이나 각종 서류를 들고 사단장 사인을 받으러 옵니다. 여기는 우리 지검처럼 검사가 있고 차장검사가 있고 부장검사가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죠. 사단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사단장 책임입니다. 기소가 잘못된 부분, 공소가 잘못 제기된 부분, 성추행에 대한 부분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군 수뇌부가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 또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사단장이 사인을 했고 그러면 육군단장이 왜 그것을 육군단 법원으로 이첩해서 수사를 하고 뭐 검찰 지휘를 해라라고 안 했느냐. 최초 어떤 보고가 육군단장이 생각할 때 심각하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28사단장이 그것을 저희 상상으로는 그것을 일부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왜냐? 군대의 진급체계 때문입니다. 군대의 진급체계는 일단
준장, 별 하나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면 바로 첫 보직이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2년 마치면 그 다음 보직이 육군본부나 합참, 한미연합사, 뭐 교육사 이런 데로 내근 보직을 가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을 하고 나서 중장 진급 경쟁에 들어가는데 그 경쟁률이 한 3대1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똑같이 사단장이 된 사람들은 다 우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단장 됐으니까 여기서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살 사건도 아니고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그리고 더 조사해 보니까 가학적인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생겼는데 또 더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부대 관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른바 격오지 부대는 폭력의 행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그 부대 지휘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장 진급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직결되다 보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28사단 법원, 28사단 검찰에게 조금 약하게 가려고 하는 그 어떤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은폐를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실제 은폐를 시도를 했을 것이다. 또는 약하게 보이기 위한 시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예, 특히 이 28사단 검찰관 같은 경우에는요. 4월 1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첫 부임지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6일 날, 7일 날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검찰관은요. 초임 검찰관으로서 형사사건 하나 다뤄보지 못한 그야말로 초짜 검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땡겨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건 촉이 발생했을 때 정훈 공보 쪽에다가 굉장히 축소해서 정보를 주는 바람에 언론에 알리는 것도 그냥 냉동식품 먹다 맞아서 죽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을 취재하려고 그 기자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단장이 모든 간부의 핸드폰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폐 축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군 은폐 의혹에 대해서 그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유족들이 수사 기록을 요청했는데 그거에도 응하지를 않았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후에 장교들로부터 휴대전화도 다 수거를 했고요. 성 그 변호사께서도 또 군 법무관으로 예.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군 은폐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패널로 나와주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8사단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 관점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건을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었냐. 그리고 공보실에 지시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치고서 기자들한테 팩트를, 자료들을 오픈하라고 했느냐. 그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그거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그다음에 참모총장 이 사람들은 팩트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건을 축소하고 형량을 줄이고 상해 치사로 가고 성추행을 빼고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고 팩트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보실에는 그런 식으로 뿐이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안 했냐. 알고 있었냐 과연 참모총장 선에서 그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적어도 육군 참모총장 선에서까지는 이 사건의 경악스러운 이 사건의 팩트에 대해서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좀 동조를 하는데 헌병이나 법무병과의 특성은 사단장이다, 군단장이다, 지휘관의 참모이면서도 헌병 같으면 육군본부 헌병감이라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헌병감, 또 법무감 이런 분에게 모든 사고를 전부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법무감이나 헌병감은 또 총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총장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중대다 아니다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 자체는 알았을 것이다.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가고 육군단 헌병대장이 조사했다 그러면은 사단장, 군단장은 거의 많이 알았을 거다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초기에 저희가 브리핑을 했을 때 그 다음날 국방부가 2번 브리핑을 합니다. 오전 오후에요.
오후에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올라옵니다.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건 수사 기록을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보고 체계가 정말 우리 군이 심각하게 기강회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어제 국회에 불려나가서 하신 말씀이 언론 보도 통해서 모두 알게 되었다. 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지도발전이라면 그런 호의복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두 분이서 전문가시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판단 잘못하면은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 평야지대인데 그냥 밀고 내려왔다면 서울이 함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빼지 말고 그대로 해야지만이 지휘관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지휘 리더십을 발휘할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거를 13579는 빼버리고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뭐 이 해법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지만 중간 해법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 방금 이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을 보고를 하게 되면 나의 인사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진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숨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켰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또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밝혀서 진급 안 되는 거와 나중에 알아서 진급 안 되는 거의 차이는 뭔가요? 그냥 진급 안 된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켜서 알려지게 되면 바로 강제 전역을 시켜버리면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말을 하게 됩니다. 진급 안 하는 것보다는 강제 전역한 게 더 피해가 크니까 말하게 되죠. 이렇게 처벌 조항이 지금 우리 군에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의식이 지금 사실은 생깁니다. 신 대표님 말씀 전 동의하고요. 문제는 지금 참모총장께 제대로 보고했냐 보고하지 않냐의 논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참모총장께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좀 참담한 게 내일 그 육군본부가 민간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거기 이제 군측 위원장이 참모총장이세요. 저도 위원회로 참여하는데 저에게 위촉장을 주실 분이 없어지셨어요. 사실 이럴 때까지 수뇌부가 몰랐다는 것. 특히 장관께서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토요일 날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문제를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장관께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면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장관 지근거리에서 이것에 대한 정무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신임 장관이 자기의 개혁 성향과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식물장관 만들려고 지금 군 수뇌부에 보이지 않는 마피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 인식에 좀 차이가 너무 많이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정말 일제 치하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 보고받을 땐 그냥 단순 구타 사고로 한 명이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와서 들어보니까 장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서 그때서 야 이거 큰 사건이라 해서 토요일 날 총장들을 집합시켰다 그러는데 이게 아래로부터 오히려 심각하게 인식해서 보고가 됐을 사안인데 오히려 거꾸로 지시려고 막 여론에서 떠들으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날 거나 한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있을 그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신인균 대표님 이제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요. 저는 자문위원입니다. 사실상 이게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사실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서 되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는 전화를 육군본부로부터 받았을 때 무슨 일이냐, 저희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라고 했더니 장관께서 직접 지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명단을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문가인데 왜 자문위원을, 장관하고 같은 자문위원을 둡니까? 제가 전문위원회 들어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메스를 들어대는 권한을 주셔야지, 제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시어머니니까 육군본부의 누군가가 이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자문만 하게끔 저 위에 올려둬라 라고 배제시키고는
지금 신인균 대표님 같은 분들은 전문위원 들어갔어요. 저 같은 거의 사실 전문가의 수준에서 팀워크를 맞춰서 같이 수술을 하면 좋은 수술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저는 육군본부에 이런 마피아들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장관의 의도를 호도하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관피아가 저는 군에도 군피아가 있다. 이것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지금 우리가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준사격해서 동료들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뭐 또 지난주만 해도 2명의 병사가 목을 매달고 스스로 자살하고 또 한 명의 병사는 제대해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18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건. 그리고 지금 또 이런 가학적인 폭력 행위로 인한 사건. 이게 다 그 군 폭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언론이나 뭐 일반 여론에서 총체적 군기문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원천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군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방금 이제 우리 그 임 소장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그 명단을 보고 이제 명단이 사실 그 병영혁신위원회 명단이 전문위원 75명, 자문위원 2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 명단을 쭉 다 봤어요. 임태훈 소장 명단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말은 즉 아직은 좀 껄끄럽다. 저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기에는 좀 같이 하기는 조금 그렇다라는 어떤 그 색안경을 끼고 임태훈 소장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사실 또 이번 사건도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임태훈 소장 같은 분이 굉장히 싫겠죠. 임태훈 소장 아니었으면 지금 28사단의 이 사건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 군이 정말로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금까지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들이 가끔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정말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전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까지는 병역문화 개선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혁신위원회라고 만들어서 뭔가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어떤 시도 자체는 조금 평가할 만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평가를 놓게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12월까지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국회 출석하셔가지고요. 장관께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참모총장께서 저희 단체 가지고 광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라는 참여하고 있다라고 들러리 세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의혹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직속 군인권위원회나 병역문화 혁신위원회 따로 두 개를 두고 신 대표님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해서 현장 방문해서 진정도 받고 상담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는 이러한 삼박자 방식의 군내 개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요 이런 문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제가 우려하고 이제 있습니다. 회의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정말 이 병사들의 또는 장교들의 정신교육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느냐. 저는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군에 국방부에 정신전력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정신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신전력원의 원장이 누구냐? 보병준장입니다. 보병준장. 보병준장은 뭡니까? 준장 달 때까지 군생활 30년 동안 오직 전투하는 것만 생각해왔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병사들이 물론 생각은 좀 했겠지만 정말로 정훈병과에 있는 정신훈련을 교육훈련을 그만 주로 하는 그 정훈병과에 있는 장교들만큼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원장을 앉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방부가 우리 병사들의 정신전력 이것을 개선할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었느냐. 정부에서 시키니까 정신전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에 보병 힘 있는 보병 장군 한 명 앉혀놓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그 윤일병 사건하고 관련해서 뭐 폭력의 대물림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고 체계의 문제, 군피아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일개 사건이 아니라 총체적인 군기문란,
아까 신 대표께서 말씀 중에 그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좀 문제는 이런 총체적인 군기 문란이라는 데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간부 자질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이스라엘 군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게 이번에 의무지대 하사였지만 하사 이 부사관 인관식도 엄청 성대하게 해요. 온 가족이 다 가문의 영광으로 하물며 장교고 저같이 대령이면은 이건 뭐 엄청 이건 뭐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우리는 북한군하고 이렇게 직접 대적하고 있어서 가장 군 간부를 엘리트로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 간부가 상당히 그 수준이 좀 낮아요. 특히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그 최접촉 부대에 있는 하사, 중사, 소위 중위의 역량은 거의 대부분이 90%가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ROTC 장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학군단 같은 경우에 2009년 그 이후로는 점점 50명, 30명 이렇게 인관하거든요.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에는 그 경쟁률이 한 1.1대에서 1.3대 1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학사장교는 미달된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사 같은 경우에는 일병에서 있다가 하사 교육을 바꿔오다 보니까 경험도 작다 보니까 병장이 휘두르는데 그냥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대물림이 되고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이 젊은이들이 모여있다가 잡초처럼 폭력 행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계속 예방하고 교육하고 또 감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서 못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 담당하는 간부들이 너무 약하다. 차제에 위에 있는 간부들 장군들 숫자 좀 많이 줄이고 전투하는 육군본부나 이런데 그 돈 가지고 이 하사, 중사, 소위 중위들 역량을 좀 팍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물림을 끊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강론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강론 중에 하나인데 총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군의 구조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은 극심한 경쟁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간부들이 자기들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사들을 지극히 도구화해야 됩니다. 사물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혁파되지 않는 이상 군에서의 어떤 군기 문란이라든지 아니면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군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군이 있는데 뭐 독일군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독일군의 구조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군을 군을 국권이 바치고 있는 기초가 뭐냐 하면 내적 군기입니다. 내적 군기인데 그 내적 군기의 핵심은 또 뭐냐 하면 전우회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우회로 뭉쳐야죠. 목적이 뭡니까? 군이 존재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우회로 뭉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병사들도 도구화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전우인데 내가 여기 엄폐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나와서 총 쏘아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회처럼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누군가 날 막아주고 내 생명을 지켜줘야지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군인데 고급 간부, 초급 간부, 병사들 과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식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안 들어있다라고 하면 빨리 주입식 교육을 시켜야죠. 강하게. 아니 근데 그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간부들이 자기 진급 그런 걸 고려해서 은폐한다 이런 말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직업 안정도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사단장까지 얼마나 노력해서 됐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 하나 발생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대개 75%나 80%가 이 승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안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극도의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역하고 나와서도 저같이 이렇게 교수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정말 운짱이라는 말이 왜 나오죠? 이걸 운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우리 요새 명량이라는 영화가 왜 갑자기 지금 붐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 열악한 병사와 무기를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했는 이런 책임감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참모총장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일례로 제가 군에 있을 때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실무자로 있었으니까 그때 뭐 보고서 몇 장을 써가지고 장관님께 이런 보고를 드렸어요. 지휘 책임을 경감해 주십시오. 라는 보고를 장관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무슨 소리 하니? 헛소리 하지 마.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지휘 책임을 강경을 시키면 자기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도대체 국방부 장관님의 머릿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후에 같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면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강론에 가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바탕이 돼 있다면 풀 수 있는 해법들은 직업의 안정성 말씀하셨고 초급 간부의 업무 과징도 나올 거고 얘기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런 풀어갈 수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지휘관들이. 예. 자, 근데 성 변호사님 방금 말씀에 제가 좀 이견이 있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머릿속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없다. 그런 사람 국방부 장관 하면 안 되죠. 저는 있는데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같은 민간인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사태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군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잘 억제를 했죠.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금 이제 성주목 변호사님의 말씀과 좀 이견이 있으면서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군을 쪼는 것이죠. 그런데 풍선이라는 것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전투력 강화, 군기 엄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병사들의 어떤 그 정신적 힐링 뭐 이런 것이 조금 이선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공직자들이 만약에 뭐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혹시 그것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골프 금지. 지금 세월호 사건 난 지 100일이 됐죠. 그 군 장성들 아직도 필드에 못 나갑니다. 스트레스 받죠. 물론 골프를 치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건 스트레스 받죠.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풉니까? 못 풀면 우라병이 생기고 그것을 푸는 데는 또 부하들에게 가끔은 또 자질이 떨어진 사람 부하들에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난 3년, 4년간 누르고 왔던 것이 계속 사건은 발생했으니까 사건 날 때마다 운동하지 마, 골프 치지 마, 그리고 회식하지 마. 계룡시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회식 자체를 못하고 군인들이 어떤 제재까지 받았냐면 2인 이상이 나가서 음식을 먹지 마. 혹시 그것이 밖에서 보면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명령까지 받고 있는데 군인들이 사기가 어떻게 생길 것이며 힐링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부대에 가서 쪼으면 그것이 다른 쪽으로 튀어나와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휴식을 줄 때는 그러니까 휴식을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슬기로운 부대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회식하지 마, 골프 치지 마, 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니.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게 뭐 BH에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 신임 장관님께서 대국민 상가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도대체 대한민국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저분이 군인 출신 맞아? 라는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10년뿐이 군 생활을 안 했지만 군이 철저한 군인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냐면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평도 포격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토가 침탈을 당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이런 사태와 저는 똑같이 봅니다. 어떻게 됐냐? 우리 군의 무형 전력이 엄청나게 손상이 됐습니다. 이걸 빨리 복구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천일 공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무형 전력에 관해서 과연 우리 군 수뇌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원을 만들었다며요. 예. 거기에 보병 중장을 갖다 놓는 그 생각이 무형 전력을 전력으로 생각하냐는 얘기죠. 전력으로 저는 생각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 대표님이 골프 못하고 뭐 못해서 굉장히 지휘관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비한다면 병사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일과 시간이 6시에 끝납니다. 6시에 끝났으면 일을 안 시켜야 돼요. 자는 공간과
근무하는 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사적인 제재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감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 해소를 먼저 해야지. 저는 골프장 확대하는 거, 골프장 기존에 있는 거 좀 없애자. 그거 없애고 장군은 헬스장에서 헬스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그렇게 골프장 나가서 그 운동도 별로 안 되는, 근육 발달도 안 되는 그 골프, 저도 골프 중학교 때부터 쭉 쳤거든요. 그거 별로 운동되지 않습니다. 체력단련장 잘 만들어 놓으면요, 장군부터 시작해서 병사까지 평등하게 체력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야전 지휘관들요, 없어지는 헬스장 가가지고 구걸하다시피 그 장비들 얻어와가지고요, 그 폐공장 같은 데서 겨우겨우 체력단련장 만들어줍니다. 제가 야전에 가면 거의 눈물겹도록 그런 지휘관들의 노력도 봅니다. 그러면 장군들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우리 병사들의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는 군대인가? 저는 이 봉건적이고 정근대적인 시스템화에서 병사들 농노 취급하는 이 분위기부터 전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 월급 지금 현재 필요한 월급이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야가 공히 포퓰리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 그 근무기간 단축 안 된다라는 얘기 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월급도 올려주고요. 휴가비, 교통비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건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15% 올려주고 PX 민영화한다. 급식 민영화한다. 저는 코 묻은 돈 그만 뺏어갔으면 좋겠고요. 기업 배불린 일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희망준비금 대통령께서 지금 공약하셨는데요. 이거 그렇게 지금 15% 올려주고 거기서 아랫돌 빼서 윗돌 끼우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의견 네. 있으신가요? 예. 조금 같은 맥락인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너무 많이 바쁘게 부대를 몰아치고 있다. 또 모두 못하게 하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김정은이가 막 전쟁 분위기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사격부대 대기명령 1호 근무태세 같은 걸 발령하니까 우리 포병 그 근무 지원율이 확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포상대기라도 포 옆에 전투화를 벗지 못하고 거기서 대기하고 잠을 자다 보니까 몇 달씩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가 간절히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도 이 지휘사각지대 돌아봐야 되는데 사단장도 정신없이 바쁘게 몰아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 연대장 바쁘지, 대대장 바쁘지. 그 바쁜 게 또 병사들한테 막 몰아치니까 병사들은 포곤한데 피곤해 상대적으로 병사들은 바깥에서 자유롭게 막 행동하다 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가 심한데 거기에 이번 이병장 같은 학교폭력 전력이 만약에 있다든지 뭐 사이코패스 같은 병사가 이런 소파기 인지에 있으면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일도 너무 많은데 이런 것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22사단 사건을 보면은요, 노코 기순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근무 경계태세 언제까지 발동됐는지 아세요?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날 때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을 하는데 해제는 없다 무슨 말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누가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제를 안 해요. 해제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지금 그 임병장 사건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22사단에서 6월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임병장도 관심병 사병이었죠. 그리고 이번 유일병에게 그 가혹행위를 했던 그 주동자 이병장도 또 관심병사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관심병사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연간 복무 부적합자가 약 7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적합한 병사를 조기에 전역시키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그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병장은 관심병사는 아닙니다. 예, 관심병사 아니고요. 그 인성검사 기록이나 이런데 폭력성이나 또는 학생 생활할 때 그런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전력, 게임 중독의 전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 관찰이 요구된다라고 분명히 이번 조선일보에서 밝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이 간과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사에게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것이 병행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리 상담사에 대해 의뢰를 해야 되는데 병행 생활 상담관에게 의뢰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병리학적 문제면 사실상 이것은 심리학자에게 가서는 안 되고 정신과 의사에게 가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절대적으로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두들겨 패고 거의 뭐 조폭 두목처럼 군림하다시피 했거든요. 관심병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군에서 그러면 과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폭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뭐 손 놓고 있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통계 그 군에서 한 자료를 보면 1980년도에 우리 군에서 자살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자살한 병사가 391명입니다. 1980년도에. 그것이 이제 362명 뭐 이래서 쭉 줄어오다가 작년 2013년도에는 79명입니다. 자살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그러면은 1980년도보다 지금이 한 30년 지나서 3배 이상, 한 4배 정도로 줄은 것이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줄은 거겠죠. 그러나 그때의 사회보다 지금은 자살률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1년에 어떤 사망하는 자살률과 동년배의 사회의 사망률을 보면 군의 자살률이 한 47% 돼요. 더 적게 자살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런 것인데 문제는 군에서 자살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자살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관심병사 뭐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군에 이제 2012년도에 그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똑같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병영 심리 상담관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 그때 사단당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랭킹 15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예산 때문에 그 병영 심리 상담관이 불과 사단에 한 명 있던 것을 연대에 한 명 이렇게 늘렸습니다. 사단이 45개 사단 정도 있는데 그것이 한 명 있던 것을 4명으로 늘린 것이 획기적으로 늘은 것이다. 라고 지금 자랑할 정도로 예산 수급이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그런 그 격오지 부대 또는 그런 지휘 관찰이 요구된다라고 한 데다가 왜 상담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상담관이 이제 사단에 4명이 있습니다. 그 상담관 어디 있느냐. 사단에는 또 비전 캠프라는 데가 있어요. 대대나 뭐 연대 이런 데서 도저히 지휘관들이 일선 전투부대 지휘관들이 도저히 이거는 뭐 케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병사들을 비전 캠프라는 데다가 보냅니다. 거기서 상담을 잘해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다 해서 이제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게끔 애초에는 만들었던 스쿨이에요. 그런데 그 캠프에 이제 사단당 한 30명 정도가 와 있는데 관심병사 A 플러스 등급쯤 되겠죠. 이를테면 와 있는데 이 4명, 사단에 있는 4명의 심리 상담관이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래 취지는 일선 연대에 다니면서 쭉 순회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비전 캠프에 다 붙어 있어요. 모든 업무를 여기 쏟아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럼 여기 가면 이 사람들이 또 다 치료가 돼서 돌아가느냐?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를테면 A 사단 같은 경우에 3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명만 돌아가고 28명 그냥 여기서 전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 가면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사단장이 봤을 때 또는 주위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내가 죽을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표정이 너무나 눈에 선하기 때문에 돌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대를 시키지. 방금 이제 제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대를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도 군대 생활이 싫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고민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나도 제대를 해버릴까? 이런 어떤 그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를 못 시키고 그 비전 캠프에서 또 군단에 있는 그린 캠프에서 끝까지 붙잡아 놓고 있는데 그 붙잡아 놓고 있는 또 인력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 관심병사 문제가 계속 우리 군의 굉장히 심한 어떤 그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사실은 해답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폭력 대물림 이것이 사실 치유되기 힘들죠.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예를 들면 주시죠. 제가 이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교정ombudsman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저희가 이제 출입증을 달고 보안시설인데 마구 들었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럼 장관이 외부에 있는 신 대표님을 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위촉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방문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리학적인 부분에서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지휘관들이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대에 방문해 봤어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드렸냐면 정신과 병동의 임상심리검사 통해서 저게 딱 보니까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지휘관이 데리고 있어봤자 케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현역 부적합 심사를 올려야 되는데 이 지휘관은 얘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이것 현역 부적합 심사 제도를 강화하면서 좀 현실화하자. 그리고 활성화하자. 그리고 무조건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도저히 군에서 지휘관이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인력들은 내보내야 되고 차제 이런 인력도 안 들어오게 병무청에서 신병들 신체 검사할 때 자기들만 하지 말고 고3 수능 끝나면 교육청에 교육감들에게 협조 공문 보내서 MMPI 검사를 미리 학생생활 상담관에게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대학 들어가면은 학생생활 상담소 있습니다. 여기 병무 담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한 번 검사하고요. 병무청 와서는 네가 MRI 찍어와 진료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MRI도 국가가 기계 딱 도입해가지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종양이 있어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차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예, 알았습니다. 관심병사 관련해서 김 교수님. 제가 한번 대장할 때 보니까 대대 한 500명 되거든요. 이 관심병사들이 한 1개 소대 정도 돼요. 한 30명 정도 되죠. 또 그거를 또 감시하는 병사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간부는 이 관심보호사병 관리에다가 훈련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연대로 따지면 1기 중대 이상이 또 관심보호사병 중대예요. 그럼 이 사람들 다 그냥 현역 부적합해도 전역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병사는 심지어 MMPI의 답을 외워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바보 행사해서 전역해가지고 공익 보충용으로 가면 또 근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뭐 7,000명 정도 부적합 된다 그랬는데 점점 매년 숫자가 늘어서 작년 같은 게 한 1,400명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장단점을 공과를 잘 따져봐요. 이거 악용하는 병사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아예 됩니다. 아니 입영할 때부터 왜냐면 지휘 부담도 주니까 아예 들어올 때부터 못 들어오게 하고 부족한 숫자는 여군을 늘리거나 근무원을 늘리거나 후방 인력을 전방에 벌리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 갑자기 군대 와가지고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습니다. 제가 지휘가 본 경험에 의하면은 사회에서부터 병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대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그런 폐쇄된 생활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막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면 누구나 다 돌게 돼 있죠. 그런 경우 두 가지가 겹쳐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계시는데요. 네. 20대 초반에 정신병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정신의학회에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요. 요즘 그런 검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내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병무청이 걸러냈다. 그거는 잘못된 아니, 것입니다. 100% 걸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병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봉건적입니다. 이건 선병 과정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MPI 검사를 200명, 300명 대규모로 앉혀놓고 하면요. 오답 처리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고3 때 하고 대학 때 하고 입대 전에 하고 입대 후에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리학적인 부분과 병력적인 지휘관 구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면 외부 전문가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잡고 있으니까 야전에서 훈련도 안 되고 가보면요. 대대장이 얘 죽을까 봐요. 퇴근도 못하고 보름째 한 달째 야전 침대 갔다고 자고 있어요. 제가 딱 해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지휘관들 그런데 지휘 부담으로 묶어두는지 이거는 차상위 지휘관들의 무능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이제 치료책이죠. 근데 사실은 병을 치료하려면 그 근원을 치료해야 됩니다. 저는 그 근원이 애초에 그 사람들은 군에 안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군에 오느냐? 애초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국방계획이라는 것을 국방계획 2020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당시에 이제 남북 화해 무대에 의해서 이제 안보 상황이 약해질 것이니까 안보 위험도가 약해질 것이니까 병력을 줄여도 된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자연 감소분이 있다. 그러니까 병력을 뭐 38만 명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병력 감축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보다 2014년에 지금은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했죠. 더 위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못 줄이고 있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또 26개월, 그전에 28개월, 그전에 30개월이었죠. 제가 30개월 때 복무를 했는데요.
이렇게 줄었는데 24개월에서 결정적으로 21개월로 줄었을 때는 정말 출산율이 최고로 저하돼서 한 자녀만 놓든지 아니면 자녀를 안 가든지 아니면 결혼 안 하든지 지금 이런 세태가 와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입영 장정 숫자가 한 29만 명 정도 돼요. 이 29만 명을 다 군에 모아도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1개월만 하니까 다 군대 불러도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유학 가는 사람 있죠. 또 그 사업체 특례 가는 사람 있죠. 여러 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이 사람은 도저히 군에 안 왔어야 되는 사람, 이 필터링에 의해서 다 걸러졌어야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팔에 문신이 있다든지 또는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 군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문신이 있든지 말든지 전과가 있어도 다 군에 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병력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24개월에서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달 병력 복무기간이 줄게 되면 2만 명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자, 24에서 21개월로 줄었으니까 6만 명이 더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지금 육군의 관심병사가 4만 5천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복무기간 안 줄였으면은 이 4만 5천 명 중에서 상당수는 군에 안 왔어도 될 이미 필터링에서 걸러졌을 사람, 또 이번에 이병장처럼 아주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뭐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문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도 군에 안 왔, 옛날 같았으면 안 왔어야 될 사람이 지금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또 더 문제는 앞으로 18개월로 줄인답니다. 18개월로 줄이면은 또 군대 안 와야 될 사람이 6만 명이 더 군대 들어오면 앞으로 관심병사 1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보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든지 아니면 병력을 확실하게 줄여버리든지. 그런데 이제 안보 상황 줄여들지 않았으니까 개선되지 않았으니까 병력 못 줄이죠. 그러면 다시 24개월로 늘려서 필터링 장치가 작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차관실에서 그런 이제 연구 발표를 할 때 저도 봤습니다. 이제 이게 병과마다 그 주특기 그 기본적으로 숙련도 늘리는 일이 개월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숙련도를 늘려야 되는 기간이 긴 병과에 대해서는 부사관을 확충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부사관 확충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부사관 학교, 육군 부사관 학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사관학교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 각군 부사관 학교 2년제로 바꾸자. 그리고 든든하게 허리로 만들자. 이것은 모병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하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부사관들이 사실은요. 사회 일각의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자고 있잖아요. 이 해결책에 의해서. 해결책 중에 하나는 모병제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50만 병사를 유지하려면 이를테면 인건비가 한 달에 12만 원 평균 월급을 준다고 가정하면 1년에 한 7천억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모병제로 가서 병력 좀 줄여서 이 병사들 대신 한 30만 명의 어떤 그 모병 군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봉 2천만 원 30만 명 하면은 6조 원 정도 됩니다. 이 해마다 5조 3천억 원의 이 과잉 예산을 누가 될 것이냐. 사실은 이 안보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모병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예.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사실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을 2년제로 바꾸자 학교를 이런 것들 뭐냐면은 우리 부사관의 역할이 이 장군들이나 위관급들 영관급들이 우리 부사관 어떻게 바라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과 별로 다르지 않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군 부대 한번 가보십시오. 주임원사 되면은 세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장하고 거의 동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줄여주실까요? 굉장히 네. 중요한 직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 관심병사에 대한 논의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그 군이 신세대 병사들을 다루는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접근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휴대폰 반입을 허용하자. 그런 논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폰 반입은 반입하면 안 되죠. 네, 반입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휴대폰 중에 스마트폰은 반입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지폰, 만약에 투지폰을 갖고 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입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게 만든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쓴다라고 하면 너무 보안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혜를 짜내야죠.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중간에 뭔가 지혜를 짜내면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가 뭐 연대장 할 때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병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지휘관보다 머리 위에 올라갔냐면은 부대 앞에 휴대폰을 보관해주는 가게가 있대요. 몰래. 그래서 외출해방 나오면 거기 와서 얼마 사용료를 내고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계좌가 다 있어요. 집에서 송금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무조건 못 사용하게만 하면 또 병사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또 자기들이 사용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송 변호사님 좋은 얘기 하시는데 이 사진 촬영이나 이런 기능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아예 그냥 부대에서 뭐 행정관이 맡고 있던가 해서 일과 이후에 자유시간에 그걸 아예 분배해 준다든가 또는 휴일날만 쓰게 해 준다든가 뭐 외출해방 나갔을 때 쓰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감시체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윤일병이 신고 못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어디다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신 대표님 의견 짧게 주시죠. 스마트폰은 저는 그 절대 반대입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를 가장한 컴퓨터죠. 그 컴퓨터를 병사 다 개개인이 또 GPS까지 다 수신받고 있는 그 GPS라는 것은 결국 자기 위치를 계속 전송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군인의 생명은 자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투지폰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에게 아침에 등교하면 휴대폰 맡깁니다. 또 하교할 때 받아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일과 시간 중에는 행정반에 맡겨놨다가 일과 시간 끝나면 투지폰에 한해서 자기가 가지고 뭐 문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풀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일하게 계속 몇 년 동안 그거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보안 위규 대부분 간부들이 합니다. 그리고 폰 2개 가지고 몰래 들어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투지폰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 산하에 국방감독관제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권법 도입해서 강력한 문미 통제가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군에서 이런 문제 해결되고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장관 산하의 군인권위원회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즘 부모들은 이런 군대에 어떻게 자식을 보내겠느냐 그런 여론이 아주 강하게 이제 일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입대 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해법을 좀 해안을 제시해 주시죠. 김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우선 좀 단기적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장병, 특히 병사 2등병들, 신병들 위주로 오늘 내일 중으로 집에 전화해서 엄마, 아빠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전화가 한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관서부터 2등병의 1위까지 이 내부와의 전쟁을 하나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결의대회를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적과의 싸움보다 더한 이 악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전 근대적인 아주 악습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군대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전군적으로 전쟁 차원 수준에서 결의대회를 하면 좋겠고, 중단기적인 확실한 대책으로는 제가 이 초급 간부, 하사, 중사, 소위, 중수의 중위의 이 보충 대책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 좀 질이 우수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장군의 숫자를 줄여서 이 하사, 중사, 소위, 중위의 질을 높이더라도 뭐 하사 같으면 지금 14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사관학교 정말 좋은 얘기 하셨어요. 사실은 이 부사관들은 병보다 수준이 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낮아요. 그 병사들이 그거 낮으면 따르겠어요. 중소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역량을 초급 간부에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초급 간부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급 간부 숫자를 줄이더라도 또 이 전투부대가 아닌 부대는 장군들 두지 말고 군무원으로 바꾸더라도 또 민간인을 많이 불러 들어와야 돼요. 우리 군에. 미국 군대는 민간인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소나기 피하기식 땜빵식으로 하면 또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이 간부들의 초급 간부의 역량을 아주 이스라엘 군적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중단기적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부사관, 초급관부 얘기도 다 나왔는데 돈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면 과연 우리 전력화를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 전력도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돈 쏟아 부어야죠. 그렇지만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무형 전력이거든요. 그럼 무형 전력에도 동일한 만큼의 돈을 써야 된다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당국자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2005년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뭐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고 총기 난사 있었고 자살했고 국민들이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불복종 운동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은 기부업 해야 됩니다. 뭐해서 기부업 해야 되냐? 이 두 분이 다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다고 하지만 군 자체적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을 기부업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죠. 국방 감독 옴부즈만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도권을 과감하게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가 주체가 돼서 군 병영 문화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 또 다시 한다면 2005년 재판될 것이고 2012년 재판될 게 똑같아요. 이거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 30초씩 짧게 지금 이제 발언해 말씀해 주실까요?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또 안 외에 또 지금까지 말한 안 외에 저는 또 해결책 중에 하나가 지휘관들의 강력한 처벌. 지금까지 지휘관들에게 좀 처벌이 좀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잔악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견책, 감봉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해결된 어떤 단기간 한 몇 년간은 이 폭력 행위의 가학 행위의 신고 이런 것을 처벌하는 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양성화, 신고의 양성화. 그래서 해당 부대에 좀 폭력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색출될 수 있는 그것이 인사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 폭력 문화가 사라질 때까지는 지휘관들에게 그 해당 부대에 폭력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빨리 그것을 밝혀내라. 라고 해서 몇 년간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강력한 처벌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저는 고문 방지협약 유엔이 채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비준했는데요. 고문 방지협약 선택의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지금 비준하지 않고 있어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체결하게 되면 유엔 위원들이 상시 방문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국내에는 이행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안팎으로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거 비준 가입 반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은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발맞춰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엔이 또 세계 인권 교육 행동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그것이 법 집행 공무원, 군인들에 대한 인권 교육 훈련을 강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거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방부에 배정된 인권교육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고작 5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저 같은 사람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늘리고 제발 전문가 부르고 이상한 사람 불러서 교육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관학교에 부사관학교에 양성과정, 모수과정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 자, 오늘 군대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여기 제기됐던 여러 가지 해법, 처방들 담아서 부디 안전한 군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오늘 100분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네 분의 토론자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